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큐브당 김준현입니다. 루빅스 큐브. 네. 큐브를 이제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PD님이 또 CG 해주시겠지 기대는 마음으로. 안 가져오신 거 안 가져왔고요. 만들어주시는군요. 큐브라는 게 참 묘한 물체입니다. 네. 정육면체이잖아요. 한쪽 면을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 안 보이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 돌려봐야지만 실체를 알 수 있어서 숨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감독이야말로 다면적이다. 그리고 숨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알 수 없는 감독이다. 그런 의미에서 큐브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름에 큐브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죠? 네. 네, 스탠리 큐브릭 감독에 대해서.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감독 특집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이 워낙 중요해서 네. 오랜만에 정말 뭐라고 그럴까 최대한 저희가 그 양과 깊이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한 편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네. 사실은 의외로 보신 분들이 적습니다. 네. 네. 두 번 본 사람은 더 적겠죠?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보려면 6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늘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깊게 한번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What's the problem? I think you know what the problem is just as well as I do. SF 장르의 역사는 영화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1895년도에 이제 영화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최초의 SF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달세계 여행이 나온 게 1902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영화의 역사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추측컨대 SF 장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작품 하나만 꼽아라? 제 생각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를 혹시 잘못 모르시는 분은 2001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뭐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8년 만에 이렇게 벌써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고전이 68년이거든요. 됐어요. 네. 68년이라고 하면 달 착륙 1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주에 대한 생각을 개념을 정립하기 이전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고 지금 다시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한번 다시 보시면 아니 이 영화가 진짜 반세기 전에 만들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봐도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풍부한 방식으로 다루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가 확장이 된 그런 야심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찬사를 바치고 싶을 때 기념비적인 걸작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작품 몇 개 없거든요. 네. 그 중에 한 편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실제 영화에도 기념비가 나오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달세계 여행 나온 게 1902년도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나온 게 1968년도예요. 네. 그럼 지금 2019년이지 않습니까? 대략 비슷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년, 여기가 50년이 조금 넘는데 비교를 해보면 달세계 여행으로부터 시작해서 2002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두 영화를 비교하면 비교가 당연히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어떤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영화가 그로부터 50년 뒤에 지금 SF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당시에 CG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온갖 특수효과 기술이 발달됐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SF 영화의 1급 영화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더 나은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놀랐던 것은 딱 보는 순간 여러 개의 영화가 떠올랐는데 가장 많이 떠올랐던 영화가 인터스텔라였어요. 그렇죠, 최근에. 인터스텔라가 사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고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기념비인 모놀리스가 엄청난 자력을 발산하면서 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전히 이 작품은 영향력을 엄청나게 길게 미치고 있어서 인터스텔라의
그 많은 영향력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굉장히 좋은 비유 같은데 어떻게 SF 장르의 모놀리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놀리스가 나타날 때마다 영화 속에서는 인간이 다음 문명으로 어떻게 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작품이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나면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하고 보시다가 어떤 부분은 놀라시겠지만 뭐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F 장르의 수많은 어떤 개별적인 뭐 디테일에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꾸미는 어떤 태도까지 사실은 이 영화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어요.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대의 수많은 영화들이 그런 장점들을 따라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독창성은 5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안 보이는 그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그런 생각하고 봤는데 네. 오히려 여전히 독창적이더라고요. 여전히 우주선 내부를 찍는 장면이라든지 우주선 바깥의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음향을 쓰는 방식 같은 것들이 맞아요. 여전히 독창적이어서 아직까지도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뛰어넘는 작품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몇몇만 예를 들어봐도 요즘 관객들한테 뛰어난 우주를 다루는 SF 하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인터스텔라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우주를 다루는 태도를 고스란히 가져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놀런도 그런데 이 큐브릭도 마찬가지였는데 둘 다 이 고증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1급 그런 우주과학자들의 어떤 자문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이 영화도 사실 이제 칼 세이건이 굉장히 젊은 시절의 과학자로 이 영화에 참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놀런의 인터스텔라도 최고 과학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킵소운이 그렇죠, 하기도 했고요. 네, 블랙홀에 관한 이론에 거의 뭐 1, 2인자쯤 되는 네. 분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모호하면서 관념적이면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색채로 어떤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부분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우주 영화에 걸작하고 요즘 생각하시는 영화가 그래비티지 않습니까? 그래비티에서 사운드를 다루는 방식이 이 영화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사실은 매질이 없어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우주가 소리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죽는 장면에서 우주미아가 되는데 그때 그 자체에서 소리를 완전히 거세해서 그것이 우주가 어떤 느낌인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는데 그래비티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사운드를 거세하거나 넣을 때 굉장한 효과들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그 다음에 단순히 소리만 거세한 게 아니고 이제 우주선 안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걸 대비하는 방식. 혹은 이제 위기를 겪을 때 헬멧 안에서 막 숨소리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그래비티 굉장히 비슷하고요. 하다못해 스타워즈를 보시게 되면 우주 전함이 이렇게 쫙 갈 때 그것을 측면 아래에서 잡아서 그 거대함을 강조하면서 천천히 항해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부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조차 이 영화에서 디스커버리호를 잡는 방식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SF가 우리는 흔히 이제 미래의 어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픽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이지만 근데 많은 적잖은 SF들이 사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나 과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워즈 말씀하셨지만 스타워즈에서 다루는 미래는 마치 중세시대의 유럽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복고적인 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사가 등장하는 그렇죠. SF죠. 네, 완전히 그게 이제 그 제다이들이 바로 네. 그런 기사의 네. 은유적인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많은 SF가 미래 공간인데 사실은 현재에 사로잡혀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가 디스트릭트 9 같은 영화. 그런 걸 보시면 실제 남아공에 있는 사회 문제 같은 거 혹은 인종차별에 관한 부분들 혹은 계급 문제 같은 것을 미래에 투사해서 일종의 사회실험실처럼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진짜 미래를 바라보는 SF라는 거죠. 그것이 뭐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와 비견될 만한 그런 대작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클로스 인카운터, 네. 미지와의 조우 같은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정말로 미래를 다루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웅대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네. 이 영화가 SF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또 독특한 위치가 있겠죠. 많은 사람이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생각하면 아서 클락의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원작이고 그걸 영화로 옮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원작이 있긴 있죠. 있긴 단편이 있죠. 아주 짧은 네. 센티넬이라는 단편이 네네, 있었죠. 파수꾼이라는 지금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수꾼이라는 그 단편이 있긴 한데 그 단편이 워낙 짧고 네.
그 단편의 내용은 뭔가 하면 달에서 어떤 신호가 오는데 그 무슨 신호일까라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그것은 그 피라미드 모양의 어떤 물체가 발산하는 신호였던 그런 얘기인데 이 영화에서는 모놀리스로 대체가 됐죠. 네. 근데 어찌됐건 그 아주 간단한 의미에서의 그런 모티브를 차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서 클락을 찾아가서 스탠리 큐브릭이 함께 우리가 초고를 써보자라고 얘기했고 두 사람이 막 얘기를 해서 초고를 썼어요. 네. 그리고 일정한 단계까지 온 다음에 너는 소설로 쓰고 나는 영화를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출판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아서 클락의 소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가 훨씬 더 모호해요. 그런 부분에서 두 개를 비교하면 독립적인 어떤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한다면 이제 당대의 느낌 같은 건데 1960년대에는 우주에 대한 열정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특히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시대였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또 공공연하게 그렇죠. 우주 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히든 피겨스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때의 분위기, 뭐 퍼스트맨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냉전의 산물이거든요. 1957년도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호라는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됐는데 당시 미국 기준으로는 이런 엄청난 기술을 소련이 먼저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후발 주자가 됐으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이런 그 우주 탐사 기술들은 핵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늦게 미국에서 막 국가적으로 막 붐업을 해서 만들어내서 그로부터 불과 한 12년 후에 달에 착륙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 착륙 1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화는 1978년도에 만들어졌으면 못 만들어졌을 거예요. 1968년도이기 때문에 당시에 막 우주에 대한 열기가 있어서 이런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런 엄청난 야심작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돈 구하기도 쉬웠겠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더군다나 이제 스탠리 큐브릭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예술을 하는 감독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나오면서 SF 역사를 바꿔놓은 그 전까지는 사실 SF 영화가 약간 B급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우주 하면은 굉장히 어떤 조악하게 영화 속에서 묘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비주얼과 이렇게 광대한 이야기로 만들어낸 작품으로 네. 그야말로 SF 역사를 바꾸게 됐죠. 오늘 딱 정확하게 1분 브리핑 타이밍에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무엇이냐? 헬 9천. 저 9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니까 헬 9천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헬 9천이야말로 네. 최고의 캐릭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I라고 할 때 AI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Artificial Intelligence. 잘못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I 이건가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네. AI의 진실. 헬 9천이 사실 AI의 일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지능이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배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벌써 일단 압도가 되는 느낌. 어느 눈을 쳐다봐야 될까? AI, Artificial Eye. 아이, 네. 이 아이가 아니고 아이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AI의 약자이고요. 그 AI 포스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AI라고 써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씨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고쳐드립니다. 그분이 훌륭한데 영어가 약해요. 약해요. 아, 미국 사람한테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지금 막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유명한 AI들의 눈을 가져왔습니다. 글쎄. 근데 네, 이게 엄청나네요. 헬 9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저 눈이거든요. 저 눈에 비쳐 있는 네. 비친 인간들의 모습이야말로 헬 9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 까만색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초점 이게 어쩌면 가장 공포스러웠던 그래요. 네. 이 영화의 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헬 9천을 보다가 다른 AI들의 눈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앤드류 마틴 바이센테니얼 맨에 로빈 나오는 윌리엄스가 그렇죠. 그 네. 눈입니다. 그리고 C3PO, R2D2, K2SO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눈들인데 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C3PO는 약간 창살 같은 느낌이라면 K2SO는 창살 속에 눈이 들어있는 모습. R2D2는 약간 렌즈, 당구공 같은 그런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같은 거죠. 좀 단추라고 생각했는데. 네. Would you like to know the probability of her using it against you? 제가 좋아하는 또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영화에 애가 나오는데 마빈,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눈이죠. 눈이 약간 처져가지고 약간 의기소침한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월리의 또 유명한 이브. 두 개의 눈이죠. 월리와 이브의 눈인데 월리는 약간 망원경처럼 생겼어요. 멀리 바라보는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표현한 것 같고 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그 파란색 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형상화해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인터스텔라의 타스. 네. 사실 저것도 두 개의 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쩌면 오늘 다룰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놀리스로부터 차용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되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 안에 모놀리스 안에 눈이 있는 것처럼 타스 안에도 두 개의 모니터가 눈구시를 해서 저기로부터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인간이 바라보는 형태로서 눈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비추고 또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눈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당구 더 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한 4개쯤 모아가지고 치시면 진짜 네. 잘 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건 다 직접 그렸고 네. 이렇게 여러 개의 눈을 그리다 보니까 진정한 AI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렇게 한번 눈을 보시면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제 사전이 오늘 이후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아티피셜 아이로. 네, AI 약자.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뭐 시각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시각적인 부분을 포함한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게 사실 진짜 너무 많아서 네. 오늘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네, 살짝 여기 오늘 걱정. 보이시죠? 판 깔아놓은 거. 아, 네. 1박 2일 하나요? 네. 제대로 판이 깔렸군요. 저희 피곤하면 약간 누울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가십시오. 최초로 눕방으로 한번 네.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뭐 비주얼과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떤 그 시각 효과의 핵심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의 시각적인 핵심은 느린 것입니다. 아, 네. 느리더라. 느립니다. 진짜 느리더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를 지루하게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영화가 이제 우주 영화의 어떤 전형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 없는 장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구로부터 쏘아지는 우주선 이런 것이 실제로 사실적인 SF 우주 탐사를 다루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퍼스트맨 같은 영화를 보시면 쏠 때 얼마나 흔들리는지 네. 올라가서 그다음에 막 지구를 카운트다운. 벗어나는 그렇죠. 10부터 시작해서 막 내려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그게 없습니다. 우주선이 굉장히 느리게 항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영화는 그러면 왜 스피드라는 걸 포기하고 영화 전체를 굉장히 느리게 시각적으로 만들었을까? 스토리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느리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속도 스피드라는 게 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리에서 스피드라는 것은 공간을 거리를 그때까지 소요된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속도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가 다루고 싶어 하는 건 뭔가 하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다시 말하면 스피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간을 짧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거리가 짧아야 그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우주선이 천천히 가여주는 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시각적인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서스펜스도 굉장히 느려요. 서스펜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렇게 팬딩되어서 이렇게 매달린 것이 어원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주선은 인간을 살해하려고 하고 사람은 우주선을 살해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극 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 하면 메모리 터미널 속으로 들어가서 드라이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주선을 해치하는 거죠. 그 장면 보는데 인터스텔라 떠오르더라고요. 네. 멀리 자신의 그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쵸. 공중에 떠가지고 네. 또 미로의 도서관을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해체하는 느낌이 여기 네. 원작이 있죠. 클라이맥스랑 네. 닿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상대가 그렇게 괴롭히던 압도적인 적이라고 생각했던 헬 9000라는 그런 그 컴퓨터 혹은 인공지능하고 상대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스패너를 이용해서 하나씩 나사를 풀러서 해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상대는 장광설을 늘어놓죠. My mind is going. 그럴 때 그 장면은 사실상 범죄 영화로 얘기한다면 살인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을 그렇게 느리게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굉장한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스탠리 큐브릭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간은 인류의 역사예요. 네. 진짜 인류가 유인원이던 시절부터의 역사인데. 야심.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건 뭐 야심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인류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개체의 운명은 안 중요해요. 이 영화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비판도 합니다. 배우들이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연기를 해? 근데 그것은 감독의 의도라는 거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 캐릭터는 데이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지녔는지 무슨 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가 영화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일종의 장기에서 체스에서의 어떤 말 같은 굿이라는 거거든요.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중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배우들의 연기를 평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성 없이 굉장히 밋밋하게 만들었고 이 영화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개성 있는 캐릭터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헬 9000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이 영화의 단점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그려내기 위해서 인간 캐릭터들의 편차를 오히려 줄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영화의 제목인데 이 제목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관사가 빠졌는데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거든요. 더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아니라 이걸 만약에 더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딱 한 번 발생한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죠. 근데 어라고 붙임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모호한 신화적인 어떤 전범으로서의 사건 같은 구실을 하도록 언어가 짜여져 있고요. 굉장히 모호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더? 이렇게 하지만 되게 모호함을 표시하는 한국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게 진짜 만국 공통어라는 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어라는 표현을 그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어떤 전범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신화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했을 때 스페이스를 오디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 신화 인물을 더 씌운 거지 않습니까? 네. 오디세이라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이 결국 하는 일은 뭐냐? 전쟁을 끝내고 집에 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집에 안 와요. 지구를 떠나서 달로 가고 달에서 목성 너머로 가서 그 비욘드를 하는 여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 영화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냐라는 거죠. 이 영화를 다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만나는 어떤 굉장히 모호하면서 관념적이면서 신비주의적인 풍경이 사실은 거기가 본향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런 광경을 보는 이유가 자기가 실제로 겪어왔던 일하고도 관련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외계의 모놀리스의 신호를 따라서 외계 문명을 찾아갔던 그 긴 여행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건 인류가 새로운 인류를 만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때 오디세이가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의 인류는 본향을 찾아서 가는 얘기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오디세이의 스토리텔링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디세이의 그 원작을 보면 기본적인 이야기 서사가 다 균일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점프들이 굉장히 많고 편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역시 단일한 시간을 다루는 것 같고 단일한 세계의 역사를 다루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점프를 하고 반복되기도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모호하게 끝나는 게 이 스토리텔링 자체도 약간 오디세이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인류가 여정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 여정이 무엇인가? 모놀리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정체불명의 육각기둥의 물체가 보내오는 신호를 따라서 하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양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배고파 먹고 싶어. 양갱에 관한 두 편의 훌륭한 영화가 있죠. 설국열차랑 스페이스 설국열차죠. 네. 결국 이 영화에서 이제 스탠리 큐브릭이 그리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는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외계의 문명과 인류가 맞닿는 경험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혹은 이야기 드라마타이즈해서 보여주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은 어렵기 때문에 외계의 존재나 외계 문명을 인간과 같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외계인을 만들죠. 근데 이 영화에는 외계인이 안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결정적으로 초반에 수십 분, 끝나는 수십 분 동안 대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의존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화법들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언어로 말하는 순간 규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상징적인 부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소통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상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강력한 상징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바로 양갱입니다. 네, 모놀리스. 모놀리스입니다. 그래서 모놀리스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모놀리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시기도 참 절묘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인간이 언어를 발명하기 이전 유인원이던 시절에 만지고 더듬고 그런 걸로 대상을 파악할 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모놀리스가 처음 등장하면서 대사가 없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기에 정말 적절한 시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극 중에 모놀리스는 제가 알기로 모두 4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인류는 인류 문명의 발달에서 도약을 하는 순간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 모놀리스가 극 중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설명하지 않으니까. 대략 모놀리스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신호를 발산하는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인류를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모놀리스에 따라서 달에서 목성으로 그 너머로 이렇게 계속 가는 그런 여정을 사실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죠. 근데 일단 왜 모놀리스일까 일단? 왜 저런 검은 육각기둥을 가지고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을까? 원작에서는 피라미드였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은 뭔가 하면 육각기둥을 이런 모놀리스로 사용하면 거기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표면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각이 살아있는 육각기둥을 만약에 원신이 보았다면 문명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연에서는 육각기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고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명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자면 융의 아르케타입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모놀리스를 썼다라는 이야기고요. 큐브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큐브는 아니죠. 돌리고 싶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직육면체로서의 모양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초반에도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매치컷이 아닌가 싶은데 뼈를 던져 올리는 순간 이제 우주선이 도는 장면으로 바뀌는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한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앞부분에 이제 극 중에서 인류가 채집을 합니다. 사냥을 안 해요. 처음에는 식물이나 열매 같은 걸 따먹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동물 뼈를 사냥에 이용하면서 육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뼈를 도구로 이용해서 사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놀리스 나온 직후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잠이라는 테마가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직전에 원시인들이 동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중에 먼저 깨어난 자를 한자로 하면 성각자잖아요. 성각자가 깨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모놀리스가 있는 거죠. 그 순간 모놀리스가 그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영화에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동물의 큰 뼈에서 가장 큰 뼈 하나를 들고 그 중에 유인원 중에 한 명이 인류 중에 초기 인류가 막 두들기는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이상한 편집이 있어요. 막 그렇죠. 두들길 때 살아있는 그 맞아요. 동물 맥인가요? 네. 그게 중간중간에 컷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네. 맥이 막 맞아서 쓰러지는 것 같은 컷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두들길 때 인류는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채집으로 영화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장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미래에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동물 사냥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자각한 거죠. 그 다시 말하면 미래에 자기가 하는 행위를 상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인류의 어떤 지성의 발달사에서 어떤 공정한 도약이었을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는 사냥을 통해서 인간들이 육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육식을 하다 보니까 육식을 하면서 이 도구를 사용했던 게 어느 순간 도구가 무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인류의 부족들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격퇴하는 방법으로 이제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격퇴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막 두들기다가 위로 던지는 순간 그것이 이제 도는 어떤 우주선의 장면으로 바뀌게 되죠. 현기증 나더라고. 그 사이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네, 더 지났겠죠. 네, 그 시간 동안에 점프를 시킨다는 것은 정말 야심. 그러니까요. 그 긴 시간에 인간의 역사를 다루겠다는 감독의 야심이 그런 점프컷을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매체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편집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리고 우주선이 뼈를 닮았더라고. 그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에 설명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하는데 그게 핵위성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무기구나 그러면. 네, 바로 그렇죠. 네.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그게 그냥 우주선이 아니고 핵위성인데 이 처음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내레이션이 있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영화의 상상력을 줄이니까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내레이션을 뺐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류가 뼈를 가지고 처음엔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 도구가 무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돌려서 이것을 하늘로 던져 올리는 순간 핵위성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핵위성도 똑같다는 거죠. 처음에는 핵을 발전시켰던 인류의 기술은 도구를 사용했던 것인데 그게 무기로 전용이 돼서 핵무기가 되었고 그리고 인류의 어떤 절멸을 가져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치컷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도구와 무기의 관계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네. 이것은 사실은 이 영화 앞에 만들었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가 전작이거든요. 네, 네. 그 영화가 핵무기로 인류 파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낸 네.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번에 모놀리스가 네. 3번 중요하게 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3번이 저는 어떤 의미로 봤냐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모놀리스는 칼을 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칼을 주어서 그 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진화의 과정을 이루어냈고 네. 두 번째 모놀리스가 이제 달에서 발견되어서 네. 그 달이 가리키고 있는 달의 모놀리스가 가리키고 있는 목성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두 번째 모놀리스는 화살표였던 것 같아요. 지시를 했으니까. 지시를 해서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모놀리스는 바로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칼과 화살표와 거울이야말로 인간이 진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 혹은 다르지만 각각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화의 어떤 요소 같은 것들을 여기 모놀리스에 상징으로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다음 저작 제목 같아요. 칼, 화살, 거울 이렇게 하면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총균세를 능가하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굉장히 모놀리스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네. 근데 그 매치컷 다음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 원시 시대를 다루다가 이제 우주선이 다니는 미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근데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느냐? 우주선에서 자고 있죠. 지금 달로 가고 있어요. 지구에서. 그 달로 가고 있는데 이제 스튜어디스가 와서 보니까 손님이 자고 있는데 갖고 있던 만년필을 놓치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만년필이 공중에 떠다니죠. 그래서 이제 스튜어디스가 걸어와서 잡아서 꽂아주게 되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고 깨서 그가 듣는 최초의 소식이 뭐냐? 달에 모놀리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시 시대의 동굴 속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모놀리스를 발견하는 거고 사실은 이 남자가 똑같이 매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년필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기 도구이지 않습니까? 네. 도구인데 이 도구에 대해서 자기가 자고 있느라고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무중력 상태에서 떠다니게 되는 것인데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자 스탠리 큐브릭의 평생의 테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간은 세상을 통제하고 싶고 자기의 오류를 줄이고 싶어서 자신의 지식을 외주화합니다. 그것이 컴퓨터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것을 외주화해서 그것을 인간이 잘 통제해서 문명의 가장 최고 발달 단계로 가면 인류에게 패러다이스가 올 것이다 라고 믿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외주화한 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게 생겨나는 그런 어떤 비극들을 다루는 거죠. 그게 전작과 후작 그리고 이 영화까지 3부작으로 사실은 볼 수 있어요. 이 다음 작품이 바로 시계테어 오렌지라는 작품이잖아요. 이 세 작품을 어떻게 보면 3부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3부작의 핵심 테마는 뭔가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테어 오렌지를 본다면 인간에게 폭력적인 근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어떤 발달한 어떤 시스템 혹은 여기서 본다면 인간이 멀리 항해할 수 없고 우주선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헬 9000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통제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면 핵무기 같은 것들이겠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스탠리 큐브릭은 갖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거기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핵전쟁이 발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기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시계테어 오렌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네. 이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3부작으로 엮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 영화 볼 때 네. 매트릭스가 딱 떠올랐는데 매트릭스가 기계의 반란이라는 측면에서 헬 9000가 맞아요. 반란을 일으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아까 제가 AI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빨간색 눈으로 상징되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워요. 그게 계속 보이는 순간에 그 눈빛이 네. 어느 순간에 인간을 압도하고 말 것 같은 네. 무시무시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계속 인간들이 헬 9000을 보다가 네. 갑자기 시점이 바뀔 때가 있어요. 네. 헬 9000 의 눈으로 시점 쇼트로 인간을 딱 보는데 네. 와, 이 아이는 정말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뭔가 음모를 가지고 있고 언젠가 인간을 파멸시키고 말겠구나라는 이상한 묘한 그런 그렇습니다. 막 무시무시함이 있죠. 네. 이 영화에서 보면 기계는 굉장히 인간 같고 인간은 반대로 기계 같아요. 이 영화 전편을 통틀어서 인간이 하는 대화를 보시게 되면 직접 대면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약간 라운지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고
이 영화에서 이제 두 명이 껴있는 우주인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도 마지막에 반란의 순간에 이게 약간 소영정 안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거의 전부이거든요. 반면에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대사를 쓰는 배우가 누구냐? 바로 헬 라인사우전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인간끼리 소통할 때 기껏 내밀한 소통을 해봤자 그 소통을 어디서 하냐면 화상 전화를 통해서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소통은 굉장히 기계적인데 반면에 기계의 소통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그 우주 장면들 디스커버리호가 나왔을 때 이제 이 지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8분의 그 시차가 있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 장면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헬 나인사우전드를 그 대원 중에 한 명인 프랭크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6번째 승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사실 수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고 6은 인간을 뜻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인간을 창조한 게 6번째란 말이에요. 6은 그래서 이제 인간을 뜻하는 숫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헬 라인사우전드는 인간으로 지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헬 라인사우전드는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극 중에. 아, 그렇죠. 예를 들면 프랭크가 죽였단 말이에요. 프랭크라는. 네. 그 데이브가 현재 상태에서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물어보죠. 프랭크가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선 미안하지만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데이터가 말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네, 정보가 없기는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애초부터 이 긴 여행의 목적을 헬 라인사우전은 알고 있는데 인간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 지금 달에서 목성으로 가고 있는가? 그쪽에서 오는 모놀리스 때문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대원들은 그걸 모르고 있고 그냥 목성에 뭔가를 탐사를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체의 목적을 기계는 알고 있는데 인간은 모르죠. 근데 이 기계가 왜 인간에게 심지어는 인간에게 해를 주는 거짓말까지 하느냐? 이 목적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계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용인되도록 인간이 프로그래밍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어떻게 본다면 프랭크를 죽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기계 입장에선 자기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디스커버리호가 목성까지 가서 착륙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헬 라인사우전드의 극 중에서 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반란을 저지르는 이유는 기계의 멜펑션이 아니라 오작동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의 악은 곧 인간의 악이다. 이런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이게 진화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네. 거대한 진화 속에서 인간은 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종이 아니고 네. 만약 이 그 헬 라인사우전드에게 누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입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더 큰 임무가 있고 네. 더 큰 진화의 목적이 있다면 사소한 5명의 요원들은 그냥 희생되어도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이 영화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 전체에서 인간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적인 인간의 죽고 삶의 영화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네. 헬 라인사우전드의 장점은 인간을 훨씬 넘어서는 능력에 있고 헬 라인사우전드의 단점은 인간스럽다는 인간적인 특징에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영화 전체를 보면 사실은 이 가운데 토막이 제일 길고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 전체 스토리로 보면 사실은 이 얘기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놀리스에 따라서 인류의 발전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기계가 반란 일으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가운데 토막으로 그렇게까지 길게 넣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죠. 네. 제 생각은 뭔가 하면 이 헬 라인사우전드의 그 긴 에피소드의 의미는 맨 뒤에 나오는 굉장히 모호한 우리가 보통 스타 차일드라고 부릅니다. 네, 네. 거대한 아기 같은 네. 스타 차일드와 대조되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류가 스타 차일드를 만나기 위해서는 헬 라인사우전드라는 그 위기를 거쳐야지만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스타 차일드라는 것은 극 중에서 본다면 사실상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약간 신적인 어떤 것들인데 신이라는 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범주랑 완전히 다른 어떤 외계 문명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각으로 보고 청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근데 외계 어떤 문명은 시각이나 청각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감각이 있다고 쳐보세요. 7번째 어떤 감각이 있다고 치면 우리는 그 감각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혹은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신비적인 방식으로 밖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스타 차일드랑 관련된 마지막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 토막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헬 나인사우전드의 모든 실패는 스타 차일드의 존재에 의해서 사실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헬 라인사우전드는 인간적인 특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맨 뒤에 등장하게 되는 부분들은 인간적인 특징이 하나도 없고 언어적인 특징도 없고 모호해서 우리는 의미를 체득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양자가 굉장히 대조가 돼서
인류가 마지막 단계에 도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압도적인 경험을 영화가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모놀리스 세 개의 단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모놀리스가 상징하는 몇 단계가 있고 그 모놀리스 이전과 이후의 스토리가 나뉘어지는 몇 개 또 단락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각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영화는 1000개, 10,000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스타차일드가 어떤 의미일까? 종교일까? 신일까? 물리학자가 해부한 세계의 연속일까? 뭐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마지막 열어두는 순간 모놀리스와 함께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렇죠. 라고 이제 네. 돌려보내는 거죠. 바로 그렇죠. 영화관 밖을 나오는 순간 이제 우리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네. 인간은 무엇인가? 네. 근데 마지막 부분은 그야말로 극도로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본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이렇게 먼 여행을 했는데 무슨 약간 그 굉장히 고상한 약간 앤티크한 호텔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거기서 아이로 태어나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있죠. 제가 그걸 거울이라고 표현했던 게 그러니까요. 모놀리스가 네. 일종의 거울이 되는 자기 거죠. 자신을 보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처음에 도착했을 때 보면 약간의 그 둥근 프레임을 써가지고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사실은 헬 9000가 인간을 봤던 그런 시점을 사용했을 때 영화가 사용했던 그런 프레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마지막 장면을 헬 9000의 시선으로 그 외계 문명을 보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도착해서 결국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거의 지구와 같은 어떤 그런 형상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아기가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뭐 수정이라든지 혹은 정자라든지 혹은 자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각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디스커버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검은 구 같은 것이 앞부분에 달려 있고 긴 꼬리가 달려 있는 부분인데 이거 사실은 정자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맨 마지막에 보여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자궁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도약해서 탄생하는 새로운 어떤 인류, 초인적인 어떤 인류를 뜻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부분에도 관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충분히 시간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이렇게 길게 말하고도 그럼 네. 저희도 다시 한번 네. 뒷이야기를 네.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담아가지고 2002, 2003 이렇게 해서 2019까지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네. 네. 제 최고의 영화는 이제 네. 시계탑 오렌지,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네. 그리고 이 세 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아닙니다. 네. 무조건 이제 최고 영화는 한 편을 다뤘으니까 스페이스 오디세이고요. 제가 작년. 예전에 진짜 네. 어릴 때 한번 이 영화를 보고 네. 어제 다시 봤는데 네, 네. 저는 두려워요. 정말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네. 두려워요.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 어떻게 나도 그 장면인데. 그럴 줄 알고 한 장면 준비했죠. 저는 사람을 갖고 노는구나. 네, 네. 의미적으로는 네. 사실 그 마지막 헬 라인 다우젠드의 죽음을 맞는 그 장면은 네. 역사상 정말 위대한 장면인 것 같고 네. 기계 죽음이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으며 그런 묘사 같은 것들이 너무 뛰어난 것 같고 저는 시각적으로 정말 뛰어난 장면이 목성으로 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에서 영화를 네. 보는데 이걸 1968년에 극장에서 본 사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각하지도 못했을 법한 현란한 그래픽과 그 소리와 막 전자음과 사람의 코러스와 다 뒤섞인 소리들 같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가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마치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의 그렇죠. 차원 이동을 하는 장면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그전에는 색깔이 많이 보이지 않다가 맞습니다. 여기 형형색색의 온갖 색들의 파티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 보는 순간 이 영화를 내가 1,400원을 주고 본다는 것은 너무 미안한 일이다. 네.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압도당했고 맞아요. 그때 예전에 봤을 때보다도 더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파장이 컸던 것은 아마도 그 사이에 많은 시각적 혁명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이 장면이 그렇게 압도적인 것은 어쩌면 이 전체의 철학 같은 것들이 그 장면에 녹아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장면을 전 최고의 장면으로 훌륭하죠. 제 생각엔 시대적인 부분도 그 시각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68년 돌아가면 말하자면 사이키델릭한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보통 이제
그 대중문화에서는 사이키델릭하다는 네, 표현을 쓰게 환각적인,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장면으로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비대칭이잖아요, 좌우가. 그렇죠. 네. 그게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여행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면 양쪽을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 방식으로 시각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다른 방식으로 시각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그런 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이제 최고의 장면 아까 좀 설명해서 간단히만 덧붙이면 바로 헬 9000을 해치우는 장면. 데이브가 들어가서 메모리 터미널에 들어가서 이제 해체하는 장면인데 인간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컴퓨터는 계속 말을 해요. 처음에는 이 컴퓨터가 원래 싸늘하게 상대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막 애걸 합니다. Dave, stop. Stop, will you? I'm 마지막 순간에는 애초에 처음 이 기계를 만들었을 때 이 컴퓨터, 이 AI를 만들었을 때 시제품을 만들 때 재원 같은 걸 넣지 않습니까? 그 재원을 스스로가 말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데이지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데이지라는 노래 왜 불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제품을 만들 때 일종의 노래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뭐 일종의 약간 조크 같은 느낌으로 개발자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노래를 입력한 거죠. 그래서 그 동요를 부르면서 죽어가는 컴퓨터. 그러면서 말이 점점점 늘어지다가 어느 순간 단절이 오게 되죠. I am a HAL 9000. 그랬을 때 그 느낌은 뭐라고 그럴까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강렬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는 우주를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을 하얗게 만들잖아요. 우주 선내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회전하는 조깅 장면 같은 것이 유명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사실은 붉은색을 굉장히 강렬하게 위기의 순간에 씁니다. 그때 입고 있는 옷이 붉은색 옷이고 그 우주서 그 헬 9000인데 눈으로 보이는 그 렌즈가 또 빨간색이고 그 또 혼다나 그 메모리 터미널 안에 약간 붉은 조명 같은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굉장히 어떤 섬뜩한 살인의 순간 같은 그런 부분들까지 시각 디자인을 만든 진짜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It's called Da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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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your answer, do. I'm half crazy. All for the love of you. It won't be a stylish marriag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SF 장르의 기념비적인 걸작 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작품을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봤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제 뭐 종종 어떤 영화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큰 작품들 네. 혹은 최근에 나온 작품이라도 집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가끔 약간 특집처럼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의 디테일한 부분에 해설 같은 거 해주시니까 네. 1,400원 내고 이렇게 걸작을 본 데다가 약간 강의도 들은 것 같아서 네. 오늘 한 11,400원 그런 느낌 집이 비용까지 그런 네. 느낌이어서 저는 굉장히 오늘 본전을 뽑고 왔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BTV에서 여러분들이 네.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2탄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